어머니는 정말 몰랐을까요? 그 서류가 무엇인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장남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평생 세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넓은 집 어두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치면서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포기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 손가방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면 강미숙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수억 원의 예상 차익, 첫째 며느리라는 명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갔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미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복순 여사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봉투 하나를 그 안에 넣어둔 채로 두 사람은 각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누구의 기다림이 먼저 끝날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부 빈방 배신과 각성. 요양원의 첫날 밤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살아온 집들은 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소리, 수도관 소리, 새벽에 골목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 그런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복순 여사는 그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지탱해 주었는지 알았습니다. 낯선 천장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방은 두 사람이 쓰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방의 다른 침대에는 박현숙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2살이라고 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짐을 풀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현숙 어르신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식판을 앞에 두고 복순 여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셋 밥상을 평생 차려온 손이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현숙 어르신이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잘 못 주무셨죠? 복순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숙 어르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순 여사의 밥상 옆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올려두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복순 여사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첫째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만 생각하거든요. 복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 지수 꽃집 앞을 말없이 지나친 것, 그리고 평생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던 것들. 그러나 이내 복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인사가 없어지고 밥상에서 이름이 빠지고 거실에 나와 앉아도
아무도 텔레비전 채널을 묻지 않는 것. 그렇게 조금씩 지워지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순 여사는 첫째 아들 집에서 정확히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복순 여사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막내 민준이 혼자 면회를 왔습니다. 지수는 꽃집 때문에 오지 못했고 민준은 작은 과일 봉투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순 여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고 복순 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뒤 현숙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해 보여요.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착한데 약해요. 현숙 어르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착하면 약한 거야. 그게 흠이 아니야. 복순 여사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수에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곧 갈게요. 복순 여사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잘 있다는 말이 전부였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훨씬 많았습니다. 지수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을 느꼈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복순 여사는 조금씩 요양원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체조에 나갔고 점심 후에는 복도 끝 창가 의자에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옆에 앉아 때로는 말을 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수와 저녁을 먹던 그 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여사는 처음으로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은 그 봉투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줄 게 있어요. 현숙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그 말 안에 담긴 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아직 끝내지 않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반찬통과 눈물과 무릎 꿇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왔다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쇼핑백 하나로 정리됩니다. 강미숙이 복순 여사의 방문을 열었던 그 아침은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을 복순 여사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던 방식, 짐을 챙기던 손의 속도, 그리고 전문가가 모시는 곳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라는 말의 온도. 그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순 여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지요. 그 아이 눈빛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재는 눈이었거든요. 현숙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왜? 복순 여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현숙 어르신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순 여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가방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지수는 복순 여사가 첫째 집에 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 집에 연락하는 것을 꺼렸고 지수는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집안의 어른 문제에 막내 며느리가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의 전화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복순 여사가 좋아하던 국화 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서 들고 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증명할 수 없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의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계기로 찾아옵니다. 오복순 여사의 경우는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아무 말 없이 건네준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복순 여사가 오랫동안 버텨온 것들을 천천히 녹여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열흘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숙 어르신도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현숙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만 생각했지. 복순 여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오랜 침묵 뒤에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살았어요. 평생. 현숙 어르신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짐 될까봐, 며느리 불편할까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하면 욕심 부리는 것 같으니까.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왔네요. 그날 밤 복순 여사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천장을 보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담요 끝을 복순 여사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가지런히 입었습니다. 식사도 다 먹었습니다. 현숙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좀 나아 보여요. 복순 여사가 답했습니다. 울고 나면 좀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웃었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날 오후 손가방을 꺼내 다시 한번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름도 그대로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봉투를 다시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만 오면 돼. 현숙 어르신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고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끔 아주 우연한 경로로 찾아옵니다. 준비된 폭로도 계획된 발각도 아닌 단골 손님의 한마디로 윤지수가 그날 꽃집에서 가위를 내려놓은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추었고 가위는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꽃집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다음날 진열할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오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꽃꽂이를 맡고 있다고 했고 복지관 자원봉사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국화를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지수씨, 혹시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거기 자원봉사를 가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복순 여사님 아니에요? 지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위가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앞치마 매듭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 2, 3주 되신 것 같던데요.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손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지수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지수는 카운터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꽃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양원에 계셔.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요양원. 2, 3주 됐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형한테 연락해 볼게.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가볼게. 지수는 꽃집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 앞에 내렸을 때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감정인지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달려온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천천히 맞이할 줄 압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열렸습니다. 윤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는 그 얼굴을 복순 여사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회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손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복순 여사가 도장을 찍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요양원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첫째 며느리 미숙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가 진짜로 건넨 것이 무엇인지 미숙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날 미숙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말없이 참아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온 진심이었습니다. 3부에서 확인하세요. 어머니의 기다림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를.